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비춘 빛, 혹은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다 라고 하는 제목의 제1장 서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쪽, 18쪽, 19쪽 이렇게 세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쪽의 내용은 제26강서부터 제29강 4개의 강좌로 진행했습니다. 이 동영상 즉 제30강은 제1장 Light in the Darkness의 제1절이라고 할까요? 절 번호는 없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절인 Evangelical Distinctives를 다룹니다. Evangelical Distinctives는 원문 20쪽과 21쪽 이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1장의 제1절 서론을 제외한 제1절 Evangelical Distinctives는 20쪽과 21쪽으로 되어 있으며 패러그래프 6개와 도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프로테스탄트 리버럴리즘 해서 개신교 자유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절인 Evangelical Distinctives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루고, 두 번째로는 프로테스탄트 리버럴리즘인데 개신교 자유주의인데 개신교 전체 진영, 종교개혁 당시 루터, 쯔빙글리,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되면 실제 영역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 정도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로 제1장의 세 번째 절로는 미국에서 벌어진 주재권 논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주재권 논쟁을 다룹니다. 이 모든 것이 칭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종교개혁 당시의 포괄적인 사상으로서의 복음주의로부터 해서 시대를 따라오면서 주제가 세밀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강에서 다룰 내용은 Evangelical Distinctives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Evangelical은 복음주의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구조를 따져보면 Evangelica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Distinctive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번역을 해보면 복음적인 혹은 복음주의적인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단순히 성경을 연상하면서 이 단어 Evangelical을 썼다면 복음적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학의 성향을 다룰 때에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Distinctives라고 하는 단어는 distinct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명사로 쓴 겁니다. 모양은 형용사 모양이지만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당연히 명사입니다. distinctive라는 단어의 용례상의 특별한 사항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distinctive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학문을 논할 때 distinctive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것들을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넓게 보고 가볍게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다 똑같은데 그 중에 무엇인가는 틀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볼 때 한국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모아놓고 한국 사람 이러다가 잘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주는 특이점, 차별점이라고 해요. 100% 똑같다라고 분류해 줄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다른 어떤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카톨릭을 더 들여다보면 중세 카톨릭과
16세기 후반 이후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로마 카톨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16세기에는 확정되지 않은 교리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19세기, 20세기 흘러오면서 갖추게 된 교리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오류가 이미 중세 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중세 카톨릭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중세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원래 당대인들의 추구를 놓고 보면 중세 카톨릭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득권 세력이 우리 그쪽으로 안 가라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해 나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에반제리칼리즘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서로 구별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본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요 부분 be called, 그러면은 뭐가 눈에 보여야 되냐면 be 플러스 pp가 머릿속에 확 지나가야 돼요. 타동사를 수동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뭐냐면 목적어, 원래 타동사와 목적어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원래 타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사인을 왜 줘야 되느냐면 이 동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동사의 목적어니까 이 동사의 행위, 이 동사의 행위의 대상 혹은 행위의 결과, 행위의 내용,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all 동사는 주어가 목적어를 부른다, 이름을 부르는 부르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부르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는 주체가 있고 부름을 당하는, 호명을 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상자는 원래 동사 바로 뒤에 붙인 명사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가 동사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한 거예요. 행위자가 아니고 그 행위를 받는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에반제리컬스를, 복음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름일 경우에는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타동사 뒤에 제1명사, 제2명사 이렇게 1번, 2번 되어 있는데 1번을 문장 앞으로 가지고 가고 2번만 뒤에 놓은 거예요. B 플러스 PP를 보고 그 구조가 눈에 보여서 문장 맨 앞에 있는 에반제리컬스를 절대 행위자 주어로 보면 안 돼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반제리컬스를 에반제리컬스라고 부른다. For a reason. 또 한편 간과하기 쉬운 건 for a reason이라는 전치사 구에서 어입니다. 이 어를 왜 썼을까? 이게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 어를 번역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전에서 어를 찾아보면 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의. 어떤 하나예요? 뜻없는 어가 있어요. 뜻없는 어는 습관적으로 문법에 따라서 문법에 맞춰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맞춰 쓴다는 건 뭐냐면 reas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셀 수 없는 명사, 추상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썼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그걸 확정져요? 저자의 머릿속에서 문법적 규칙에 따라서 이 경우는 가산명사다. 그러면 그때는 문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를 붙인다. 그러면 이 어는 한글로 넘어오면 번역 안 한다예요. 굳이 원이라고 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가 원의 뜻을 갖게 되면 인쇄할 때에는 이탈릭체로 쓰든지 위에 강세 표시를 하나 해줘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뜻없는 어다. 에반제리컬스를 에반제리컬스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온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려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change as words. 여기서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as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치사냐 접속사냐 딱 보면서 언더고를 보고 change를 봐야 돼요. change가
오형식이고 as가 쓰여지려면 언더고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 목적 보어가 짧아가지고 앞쪽으로 이 목적어와 자리를 바꿨을 경우 이 구조 가능합니다. 그런데 change는 그러한 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빨리 머리에 안 들어오면 그건 사전을 change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오형식으로 쓰는 법이 있나? 요거는 몇 형식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걸 자꾸 봐서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자, was 뒤에 undergo가 나왔어요. was는 s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명사고 undergo는 3인칭 복수를 주어로 삼는 동사예요. undergo. 그러면 as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as 절이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change는 일형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어가. 그러니까 as가 접속사예요. 근데 as가 또 어려운 게 as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접속사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도 되고 파일 비슷한 뜻으로도 가져요. 뭐 할 때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러면 서너 가지 뜻 가운데 뭐냐 애매하네 라고 할 때 저자는 그거 애매해도 큰 문제 안 돼. 그냥 애매하게 되는 대로 그 몇 가지 중에 하나 그냥 쓰세요 라고 생각을 해준 겁니다. 엄밀하게 뭘로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자가 알죠. 이거는 엄밀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엄밀하게 거기에 맞는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when, while, since. 그 이유의 강도에 따라서 because 이렇게 since나 because를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파악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굳이 고르라 그러면 사실은 may입니다. 자, 접속사 as 단어들은 undergo 겪는다. 무엇을? fluid evolution. fluid는 유동적인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evolution 진화를 겪는다. 유동적 진화를 겪는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가? 뒤를 보면 through 전치사 뒤에 variations of usage 그 다음에 부사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에 걸쳐서 시간에 따라서 various 다양한 cultural 문화적 settings 애매하게 이해를 하면 세팅은 situation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situation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마치 어떤 무대처럼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무대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겁니다. usage는 사용하는 그 용례, 사용의 variation, 다양성, 다양한 용례를 through 거치면서 유동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혹은 바뀌어 나가면서 파일의 뜻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may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can을 쓸 수도 있고요. may를 쓸 수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단정할 수 있느냐 단정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에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고 그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을 화법 조동사라고 하는데 may와 can은 이 경우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can을 써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할 때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다. may는 이럴 확률이 있고 안 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단정 못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번역을 정리해 보면 그 이유는 단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용례를 갖게 되면서 유동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뀔 수도 있어요. Language changes, 언어는 changes, 바뀐다. 여기서 단순 현재 시제죠. 법칙 혹은 진리를 말하는 어법이에요. 언어는 바뀌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rds undergo를 먼저 봐요. 동사, 타동사예요. 기본적으로는 삼형식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 목적어는 명사여야 되는데 뒤에 명사를 보면 changes가 있어요. 그 앞에
형용사가 radical, subtle이 있어요. 그러면 sometimes, sometimes and sometimes. 이럴 때가 있고요, 저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 또 저럴 때는 저런 변화를 겪는다. 어디에서? 어떤 점에서? 뉘앙스. 뉘앙스는 미세한 차이예요. 미세한 의미에서, 그리고 의미 자체에서. radical, 급진적인, 철저한, 과격한 변화를 겪을 때가 있고요. subtle, 미묘한 변화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 The science of lexicography is cognizant of such change. science, 학, 과학, lexicography. 렉시콘은 주로 고대어 사전을 얘기합니다. lexicography는 사전 편찬이라고 보면 돼요. 사전 편찬학은 아주 잘한다. 무엇을? 이와 같은 변화를 아주 잘 안다. lexicographers, 사전 편찬자들은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인다. 어디에 할 때 attention 뒤에 to 전치사구가 와요. 주의를 기울이다에서 핵심되는 개념은 주의, 집중, 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attention 명사로 썼어요. 그 명사 attention을 명사를 가져다가 쓰면서 동사적 개념을, 서술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attention을 동사적 개념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동사처럼 쓰려면 앞에 pay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pay는 일상적으로 쓰는 pay, 돈을 지불하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다. to 어디에? chiefly 주로 어디에? 두 가지 요소에. in the process of defining was. 전치사 of의 목적어는 무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define 동사를 동명사로 만들었습니다. define은 타동사고 목적어는 was입니다. 이 덩어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of 플러스 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취급하면 돼요. 단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요소에 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The first, 첫 번째는 etymology. 자, etymolog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원이라는 뜻이 있고 어원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어어를 붙였어요. 어어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아야 돼요. 근데 어와 뒤에 학문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원학이 아니라 어원. derivation. 이것도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래라는 뜻이 있거든요. 파생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etymology 뒤에 어어를 써서 derivation이라고 썼을 때에는 저 derivation의 뜻 가운데 어원과 같은 거, 유래된 지금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을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etymology, 어원, 근원적인 뜻을 찾아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기원에 가까운 거예요. 어원 혹은 기원.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search, 이 search에 주의를 해야 돼요. find보다도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그리고 see하고는 비할 수 없이 강한 겁니다. 샅샅이 수색을 해서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original root, 본래적인 뿌리를 찾는다. of words, 단어들의. 그 다음에 본래 뿌리와 their historic meanings, 그들의 역사적 의미들. 역사적 의미라고 할 때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의미들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그런 뜻입니다. 투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gain insight 할 때에도 이 gain은 독립된 동사로 보면 획득하다, 얻다예요. 근데 그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이트를 목적으로 받아가지고 인사이트와 결합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개인을 드러내주면 그냥 계속해서 획득하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인사이트를 강조를 하면서 인사이트도 앞에 pay attention하고 똑같은 경우처럼 인사이트라는 명사를 쓰면서 인사이트를 동사처럼 그 구조에 집어넣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통찰력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져다가 동사처럼 쓰고자 한다면 그냥 통찰하다, into, 어디 속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갖다. 현재의 용례, 용법, 현재의 용법을 통찰하기 위하여. 위하여라고 할 때는 목적 표시의 부사구로 보면서 요 투 부정사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절을 다룰 때에 이렇게 하죠. 근데 목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결과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search 동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gain insight로 간다. 이게 투부정사의 계속적 용법인 거예요. Since words and their meanings, words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의미는 to change 변화할 수 있고 종종 실제로 변화한다. however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however가 들어가는 요 정도의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약하게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안 쓰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지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냥 무시해도 돼요. 번역을 정리하면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의미는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종종 실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it is not enough. 그러니까 it도 가주어진 주예요. 충분치 않다. 단지 뭐 하는 거는 충분치 않다. 뭐 하기만 하는 거는 충분치 않다. 이기재민 a word's root, 어떤 단어의 뿌리를 이기재민 검토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 여기 또 투부정사가 붙었어요. 요 투부정사와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용법이 틀린 겁니다. 앞에 투 이기재민이라고 하는 요 투부정사 구는 어디까지가 사실은 전부 이 투부정사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맨 뒤에까지.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to discover의 투부정사는 이기재민과의 관계성 속에서 뒤에서부터 번역해서 앞에 이기재민을 나중에 처리를 한다면 목적 표시로 봐도 되고요. 그냥 연속 동작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기재민 해서 discover 하는 것. 단지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번역을 정리하면 어떤 단어의 root, 뿌리를 검토해서 그 단어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해 내려고만 하는 그것은 충분치 않다. 이거 삽입이에요. 여기 콤마가 있고 여기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딱 쓸 때 이 사람 이름을 왜 거론하지 할 때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좀 쉽고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라고 Chief Architect라고 하는 요 삽입어구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Chief Architect of Linguistic Analysis. 언어 분석, 언어학적 분석, 언어의 분석, 언어 분석 분야의 Chief Architect, 제1가는, 첫째 되는 건축가, 창시자, 데트이하라고 주장했다. argue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대트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대트절은 argue라고 하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끌고 오지요. 이 경우엔 접속사가 필요해요. 이 대트 앞에는 선행사도 없어요. 명사절, 목적어절을 묶어주는 접속사, 뜻이 없는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 그것의 뭐 이런 식의 뜻이 없어요. 그러면 약 발음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must be, 요거를 봐요. 대트절, 종속절 속에 동사가 understand예요. be 플러스 pp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was죠. 단어들을 understand, 이해한다. 어떤 수단으로? 그 단어들의 contemporary, 그 단어들 혹은 어떤 저자가 그 말을 썼을 때 그 시대에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customary, 그 단어가 사용된 그때의 관례. 이 부분의 번역을 정리하면 그 단어들의 그 당대의 혹은 관례적인 용법에 의거해서 단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